매년 12월 10일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수여합니다. 물리학, 화학, 경제학, 문학, 생리의학, 평화 총 6가지 분야에서 인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 바로 노벨상이죠. 이 노벨상은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알프레드 노벨이 생전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제정된 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프레드 노벨의 생애와 그가 만든 노벨상에 대해 탐험해보겠습니다.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 훗날 노벨상을 만들 아이죠. 다만 노벨상보다 먼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게 될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폭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의 영향이 컸는데요. 아버지 임마누엘은 기뢰와 지뢰를 개발해 러시아군에 납품을 하던 잘나가던 발명가였습니다. 그런 발명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알프레드도 어린 시절부터 폭약에 관심을 가졌고 재능이 있었는지 동네를 난리나게 할 정도의 폭발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노벨의 집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러시아군에 기뢰와 지뢰를 납품하던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은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자 납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노벨 가족은 파산하게 되고 알프레드와 그 형제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유럽 각지에 퍼져 온갖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위기가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시킨 걸까요? 알프레드는 두 형과 함께 러시아의 바쿠 유전을 개발하며 그 유전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알프레드는 유전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던 폭약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더 강력한 폭약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알프레드. 그런데 1864년 그의 폭약 공장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직원 4명과 지나가던 행인 그리고 동생 에밀 노벨까지 사망하게 되죠. 이 비극적인 사고 이후 노벨은 더 강력한 폭약보다는 더 안전한 폭약을 만드는 연구에 매진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액체 폭약은 약한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벨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폭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에 몰두하죠. 마침내 1866년 그는 액체 폭약의 단점을 보완한 고형 폭약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노벨이 개발한 고형 폭약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기존의 폭약보다 매우 안전할 뿐더러 폭발력을 조절하기도 편해 광산, 채굴, 건설 등 폭약이 필요한 산업에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노벨의 폭약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좋은 기술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안정성과 강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는 곧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 보불 전쟁에서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이너마이트는 뛰어난 살상력을 자랑하였고 광산, 채굴업을 위해 만들어진 다이너마이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그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게 되죠. 하지만 이건 노벨이 예상하지도 결코 바라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만들어 무기가 무서워 전쟁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 생각에 따라 노벨은 1887년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강한 살상력을 가진 발리스타이트라는 전쟁용 폭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은 똑같이 빈번히 일어났고 강한 살상력을 가진 발리스타이트는 오히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활발히 사용되며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실제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리스타이트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유전 사업과 무려 355개나 되는 특허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들도 어마어마했고 그를 통해 노벨은 점차 유럽 최대의 부호가 되어가죠. 하지만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물려줄 부인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첫사랑과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에 빠졌던 여비선은 첫사랑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 등 가슴 아픈 사랑만을 계속하다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었죠. 과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어디로 갈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때쯤 노벨은 그가 죽기 1년 전인 1856년에 이런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궈낸 재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상금으로 수여한다. 매년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또 평화 분야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고자 한다. 그의 마음속엔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와 발리스타이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회의감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전 재산을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고 바로 이 유언장으로부터 지금의 노벨상이 제정되게 됩니다. 노벨상은 노벨이 죽은 지 4년이 지난 190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초기에는 그 권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 총 6가지 분야에서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있죠. 그런데 노벨은 왜 이 분야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것들은 모두 노벨의 생애와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물리학은 그가 폭약을 만들 때 폭발의 반응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었습니다. 또 화학은 폭약을 합성,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였고요. 그럼 의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가 폭약의 재료로 사용한 물질 중 하나인 니트로글리세린이 약으로도 사용되어 생리의학 분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상과 평화상은 말년에 노벨이 평화를 바라며 문학 저술 활동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잠깐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경제학상이죠. 사실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의 유언과는 무관하게 따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상이 만들어진 시기 또한 노벨상이 제정되고 나서 60년이 넘은 1968년이었는데요. 이 1968년은 바로 노벨의 고국 스웨덴의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 바로 경제학상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상의 정식 명칭은 노벨 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을 기념하는 상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다만 실제로는 경제학상까지도 노벨상으로 쳐주는데요. 다른 5가지 분야의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할 뿐더러 상금 또한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분야에 주어지는 노벨상. 과연 그 시상식은 언제일까요? 먼저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를 먼저 발표합니다. 매년 10월 초 수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고 2달 후이자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시상식이 열리죠. 그런데 만약 수상자가 1년 내에 상을 받지 않으면 수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노벨상을 거절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등 수상을 거절한 인물들도 몇 있다고 합니다. 또 수상자들은 수상만 하면 끝이 아니라 수상 6개월 이내에 노벨상 수락 강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강연을 하지 않으면 상금이 수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강연의 형태는 정해진 게 없고 녹음이나 동영상, 심지어는 노래나 공연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K-팝의 위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알프레드 노벨의 생애와 그가 만든 노벨상에 대해 탐험해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그는 인류 발전에 전 재산을 기부한 위인일까요?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를 발명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인일까요? 그 평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가 만든 채굴용 폭약, 다이너마이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볼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올바른 사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쉽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